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정리하는 채널 615 시간이 돌아왔지요. 오늘도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뭔가 좀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남북미가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한 계산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자, 미국에서 또 한국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보냈습니다. 네. 예, 예. 그가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일단, 이제, 동아태 차관보라는 직책이 중요한데, 사실 한국 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이제 한국에 영향력을 미칠 때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이제 주한미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가 한국의 여러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주요 인사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사실상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한국 속에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국에는 또 이제 대한 정책, 그러니까 대한국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구가 이제 그 NSC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 네. 그래서 뭐 최종 결정권자야 뭐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이 실무 책임자 중에서 가장 고위급이 바로 동아태 차관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로 놓고 봐도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실무자 중에서는 가장 고위급 인사이고 실제로 이제 한미일 관계를 조율하는 어떤 이제 설계자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한미 간의 어떤 조율 그리고 뭐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간의 어떤 중요한 조율이나 결정 이런 것들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딱 올 때쯤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네. 어, 일기 오바마와는 달라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펼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요? 예, 일단 오기 전에 밝힌 바로는 원래 이제 한국만 온 게 아니라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또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어떤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동북아 지역 안정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 특히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기본 이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어, 그다음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오바마 2기로 넘어갔고 한국에는 또 이제 같은 새누리당이지만 이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끼리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한일관 일본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요. 네, 한일 관계 관련해서도 미국이 어쨌든 훈수 놓는 가장 맏형으로서 역할을 또 그렇죠. 할 거 아닙니까? 정초에. 네. 어, 근데 이 한일 관계 관련한 보도는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거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네, 대북 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 당선인은 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만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언론에 공개한 것만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전체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건데 실제 뭐 일본을 거쳐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도 새로 이제 총리도 바뀌었고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일 관계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미일 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이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네, 정부가. 그러면 당연히 그 뭡니까? 한일 군사협정을 또 강하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추천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압박을 했던 그 당사자가 또 커트 캠벨입니다.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이 박근혜 이 당선인과 그 얘기까지 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 아무래도 민감한 내용이니까 왜 또 한일 관계 뭐 한일
뭐 협정 뭐 이런 거 체결하라고 또 압박을 넣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건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일 군사협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주 전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추진이 되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 모르게요. 예. 그리고 일본의 새 정권이 지금 군국주의 지향의 그 공약의 활로를 여는 열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커트 캠벨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압박을 하던 거였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갔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음, 근데 박근혜 당선자가 작년 8월에 즈음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한 이제 문제 의식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심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최대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최대한 모르게 살살 그러면서도 될 수 있게끔 이런 좀 지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했을 거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예,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한국에 있는 이 핵발전소의 대부분이 경수로거든요. 그럼 네.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농축 우라늄을 전량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이제 국내에서 농축을 해야 되는데 우라늄 이제 원석을 뭐 캐든지 수입을 하든지 해서 농축을 해야 이게 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나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데하고도 이제 문제가 겹칩니다. 왜냐면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북한하고 북미 간의 핵 대결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딱 공개하니까 그걸로 핵무기 만들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도 경수로 있으니까 우라늄 농축 직접 하고 싶다. 그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그걸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니까 글쎄 이제 뭐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보도되지 않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하겠죠. 특히 바로 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핵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하면서 남쪽에는 그걸 또 허용하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 중국에 특사를 보낸다고 해갖고 이게 조금 희한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네, 한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원래 이제 새롭게 당선자가 나오고 이러면 가장 먼저 보내는 게 미국의 인사 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주한미 대사를 먼저 찾고 미국의 특사를 보내고 그리고 해외 해외 방문도 방문도 가장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미국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특사를 보내겠다는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미 관계에 좀 무슨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체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이번에 이제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그다음에 슈미트 구글 회장이 이제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을 방문했고 또 미국이 이제 국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을 대화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성향의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을 또 했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북미 간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기에 이제 충분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폭 이 대북 정책을 전환할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놓고 볼 때 불만의 표시 아닌가? 아니 왜 이 대북 정책을 함께 공조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 마치 이제 대화를 할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면서 자신 뭐 이제 박 당선인 측에는 뭐 한마디 기띔도 안 해주고 뭐 조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좀 추측이 좀 약간 가능하죠. 초조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네, 미국이 혹시 자기 얘기를 몰래 하지 않고 예. 지금 북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능한 음, 추측이죠. 예. 예,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국의 특사를 보내겠다는 발표를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 뭐 일종의 이제 나 삐졌다 아, 이런 네. 거죠. 나 좀 하여튼 관심 좀 그럴 수도 가져달라. 있는 나라라고 좀 생각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미국이 네,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특사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막 그 다양한 외교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사할 그 권한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 좋을 텐데 음. 중국의 특사를 먼저 보낸다고 발표를 해? 이거 발표를 해? 그거 이거 자체가 이것 충격이라는.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뭐 슬픈 일이죠. 네. 네. 이 현상을 이제 놓고 봤을 때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일단 네. 미국이 실제 대북 정책을 그렇게 이제 대폭 수정을 하는 게 확실한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부정하고 있죠. 예. 전혀 변화 없을 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그 했어요. 예. 백악관에서 그 네.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또 네. 대북 정책 재검토 계획 없다 뭐 이런 이제 발표까지 했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직접 대화, 뭐 전면 음. 대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미 간에 이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네.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국내 보수층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미국은 갑자기 이제 정책을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대화로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치도 이 93, 94년도에 한미 관계가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때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쪽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엄청난 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 뭐 식량 지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얘기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사이에 좀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뭐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마찰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좀 이르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대화를 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다른 또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양 측면을 모두 놓고 봐야지 한쪽 측면만 보면서 아 올해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면서 관계가 진전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속단할 때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국내 뉴스에서요. 네. 국내 뉴스에서 또 인수위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인수위에서 통일외교 안보 담당자가 아, 사퇴를 예, 해버렸죠. 최대석 교수. 네, 이걸 갖고서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내부적인 배경으로는 뭐 국정원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다. 예, 뭐 뭐 이런 얘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예, 나갔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이런 나오고요. 것들 그러면서 국정원과 인수위 내에서의 최 교수 이거 안에서의 뭐 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요. 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어, 성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선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대결이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최대석 전 이제 인수위원이 갑자기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라고 하고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이 인수위 쪽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만 하고 왜 사퇴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온갖 논란이 다 불거졌죠. 그래서 최대석의 뭐 개인 비리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는데 그게 또 국정원과의 고성이 오갔다고 하니까 국정원이 최대석 교수의 개인 비리를 꼬리를 잡아서 뭘 네. 했다. 워낙 뭐 이제 사찰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봐요. 네. 근데 음,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거 뭐 이제 언론 보도라서 아직 확인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그 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국내 이제 기업연구소의 모 연구원이 혹시 북한 삼성연구원인가요? 그건 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네. 뭐 아마 이제 대체로 그래서 얼,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 언론계나 뭐 정계에 네. 있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 누군지 다 짐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걸 그 박근혜 인수위 쪽에 보고를 안 한 거죠. 보고 없이 자기들끼리. 새누리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 그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소속 기획 기억 의원이라고 의원이에요.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 몰래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아유 신기하네요. 이거는 회합 회합 통신 통신을 아닙니까? 위한 잠입 네, 탈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갔는데 이제 네, 언론에서는 뭐 북쪽에서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만났다는 이제 뭐 그 정보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뭐 이제 북쪽에서는 박 당선인의 인가를 받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만나지 않았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언론 보도된 건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이걸 이제 국정원이 그 밟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인수위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대석 인수위원도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최대석 위원이 그 자리에서 막 이제 고성을 오가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둔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 최대석 위원이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네, 그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공약 대북 공약으로 내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거의 이제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크 근본에서 다른 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대화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나마 이 인수위에 대북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마저 이제 그만둔 것으로 보면 나머지 이제 이 극단적인 어떤 반북 대결 정책을 펼치는 사람만 남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좀 재밌는 거는 도대체 그 북한을 접촉하려고 간 사람들은 왜 새누리당이나 인수위와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무슨 구국의 사명을 띠고 간 건지 정말 어떤 민족적 어떤 책임감에 간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 전대협 한총련처럼 네, 갔던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네, 기업 연구소나 새누리당 기억 의원 있잖아요. 예,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당선자의 그 재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보고조차 네, 예, 예, 없었던, 보고조차 없이. 근데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청년이 판단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누가 판단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 진짜 음, 궁금하고요. 판단할 수 있는 뭘까요? 한국 내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이나 이런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그렇죠. 발끈했단 말이에요. 예, 국정원도 몰랐다는 거고, 네. 국정원이 몰랐는데 그 뭐 엄청 대기업 엄청 대기업 연구소와 새누리당의 통해통이 네. 의원이 움직였다면 사실 이제 국정원보다 예, 더한 데 짐작할 아닙니까? 수 있는 데는 뭐 네네. 거의 이제 모여지는 것 같고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미국 쪽과 어떤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 가능하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발각이 되면 네. 나중에 그래서 뭐 정부 취임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네. 내 허가도 없이 이런 걸 하고 왔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국가보안법을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어떤 뒷배경이 상당히 이제 든든한 뒷배경이 음. 있는 거고. 그럼,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랬다면 또 국정원이 또 그거 갖고서 그렇게 자존심 상할 건 또 아니지 않냐. 왜냐면 거의 한국 지부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북 그 대화 통로를 트는 데 있어서 지금 다 초조한 상황이구나. 아, 예, 예. 뭔가 마음이 급하다. 경쟁 심리가 좀 예, 이제 작용하는. 그래서 막 지금 선을 대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음, 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접촉을 하려 했으나 접촉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언론에는 못했다고 예, 나오고, 뭐, 그리고 박 당선인의 인가가 없어서 북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예, 접촉은 있었다는 거네요. 아, 접촉은 있었으니까 북에서 인가가 있는지 인가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까지도 음, 확인을 했고 네. 북에서 결국은 응하지 않은 거다. 그럼 이렇게 볼 또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추측해 보면,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네, 적극적으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생각이 있으면, 예, 북한도 거기에는 응하겠다라는 걸 또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의 어떤 인가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예. 대리인 자격으로 오면 만나줄 수는 있다. 이것까지는 대통령 확인되는 당선자 거죠. 예, 특사로서 움직임이었으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공이 공을 들고 있네요. 박근혜 당선자가. 네. 네, 박근혜 씨가. 뭐 어떻게 그 취임식 날 북쪽에 이렇게 뭐
그 특사라도 받으려면 접촉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아마 네.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박 정권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권과 결국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접 저는 사실 예, 이명박 정권도 접촉 시도도 했거든요. 돈 봉투까지 예, 싸들고. 접촉 시도를 상당히 많이 예, 했죠. 예, 예. 그죠. 그 제가 어디 신동아였던가 그 잡지 월간지에 그 과정이 쭉 나온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 특사들이 북한을 이제 서너 차례 정도 접촉을 했거든요. 고위급 접촉을 중국과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네네. 접촉을 했는데 그게 왜 결국은 파탄나고 북한에서 뭐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와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특별행동 넘어가겠다. 그 다음에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뭐 이런 이제 단계를 밟아간 건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보수적인 월간지에서. 근데 거기서 분석한 건 그거예요. 이게 특사가 가가지고 접촉을 하고 왔는데 접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이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상호 이런 조치들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하면 남쪽에서도 이런 식의 조치를 해서 서로 분위기를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공동 뭘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북쪽에서는 약속한 대로 뭐 어떤 발표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남쪽에서는 그 특사가 합의해 온 걸 청와대에서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폐기.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북쪽 입장에서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겪고 나서 아, 얘네들하고 합의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이거 계속 그 번복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낸 게 그 김태효 그 네. 보좌관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이다. 가장 그 청와대 내에서 합의 사항들 다 뒤집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김태효를 직접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김태효 이제 돈 그 봉투 가져갔죠. 돈 봉투 사건으로 이제 유명해진 건데 네. 그 얘기는 그 김태호 불러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는 어떤 그 협상에서도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만한 조그만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접촉한다고 해서 다 합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딱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6.15 14선언을 그 존중하고 이행할 것. 그 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것. 이걸 이제 좀 실무적으로 다가가면 오이사 조치 처리하라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오이사 조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대북 적대 정책의 어떤 상징적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미국하고 관계 있는 얘기인데 한미 군사 이제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북한이 이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두 가지 6.15 14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것과 오이사 조치 처리하고 금강산강 재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접촉을 해야 북한하고 뭔가 합의가 되고 그러면 너네 성의가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와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남북 대화가 이제 쭉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두 가지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그나마도 어떤 대화를 얘기했던 최대석 위원 같은 경우 사퇴를 했고 지금 뭐 이제 뭐 김장수 위원이라든지 이런 간사 뭐 이런 사람들만 인수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박근혜 당선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다른 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념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리가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측면보다도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이념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진 않겠다 보여지고요. 또 어제 있었죠. 그 인수위 그 해킹 사건. 저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남북 관계의 어떤 징후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되는데 그 인수위에 이제 보안 담당이 와가지고 인수위 컴퓨터가 보안에 취약하니까 이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본에서 자신들의 어떤 대북 적대 정책, 그 적대 노선 이런 것들이 뼛속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이런 식의 어떤 대결적 방향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윤창중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이제 막 질문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경위를 이제 질문하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실수해놓고 그냥 미안하다 말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국가보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심하게 좀 극단적인 이념 편향적인 그런 이제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만약에 북미 사이에서 어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국제사회에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봅니다. 네. 조심하라고 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네.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해킹. 네. 그래서 트윗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만약에 트윗이나 인터넷 댓글 같은 걸 갖고서는 경찰이 잡혀가거나 이랬을 때는 북한에서 해킹했다라고 내가 한 거 아니다. 주장을 하자. 네. 이런 이런 얘기까지도 돌 지경이었죠. 네. 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있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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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일 관계에서는 그 한일 군사협정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새롭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아, 신무역협정이라고 하나요? 예. 앞으로 90일 안에 신무역협정을 하겠다. 한국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무역협정의 대상은 지금까지 한미 FTA 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 기타의 서비스업과 관련한 신무역협정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박근혜 정부가 무사히 취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외교안보 통일 외교안보 그리고 통상 문제 이런 걸로 해서는 첩첩산중이다. 지금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한 채로는 우리 국민들 마음을 얻기가 참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한 일인가, 어떻게 그 관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난번 2008년에 한미 관계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 그 전투기라든지 도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신무역협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더 많이 그 깨어있는 대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 국민들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